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6일 다수의 미 국방부 기밀 문건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1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죠.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심한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기밀이 여러 차례 폭로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미국에 대한 폭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 위키리크스입니다. 위키리크스는 주로 정부기관과 기업의 기밀 정보를 폭로하는 비영리 조직이자 웹사이트입니다. 그동안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기밀을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여왔죠. 주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 FBI 등 주요 국가기관 관료들이 주고받은 기밀 문서와 민감한 외교 전문을 폭로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우는 영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해킹 범죄 집단이라고도 불리며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아온 집단입니다. 도대체 위키리크스는 어떤 집단이고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위키리크스는 조직의 설립자들을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기자, 수학자,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기술자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익명이죠. 위키리스크에서 밝혔다는 말이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밝혔다가는 바로 국가기관에 끌려갈 테니까요. 그래도 신상이 비교적 정확히 밝혀진 채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이죠. 줄리언 어산지는 호주 출신 해커입니다. 그는 맨닥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10대 때부터 해커 그룹을 조직하던 재능있고 유명한 해커였죠. 어산지는 한 사건을 통해 영감을 받아 위키리크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1971년 데니얼 엘즈버그가 유출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입니다. 펜타곤 페이퍼란 미국의 베트남전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비밀 문서로 유출 당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베트남 전쟁은 원래도 미국 내에서 이야기가 많았던 전쟁입니다. 히피 문화라는 것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미국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죠. 베트남 전쟁 비밀 문서가 얼마나 핫했을지는 예상이 가실 겁니다. 펜타곤 페이퍼가 공개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이 확산되었고 전쟁 종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펜타곤 페이퍼는 문서가 입수된 후에도 뉴욕타임즈에 게재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공개되었다면 더 빨리 전쟁을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산지도 이 중 한 명이었죠. 대중에게 진실을 전하겠다는 신념으로 내부 고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고심 끝에 탄생한 폭로 사이트가 바로 위키리크스죠. 2006년 어산지는 호주에서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처음 만들었는데 호주의 강력한 언론 보호법 때문에 얼마 안가 스웨덴의 서버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익명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기밀들을 제보받기 시작했죠. 위키리크스의 첫 특종은 2006년 12월에 게시되었습니다. 소말리아 반군 지도자가 정부 관리를 암살하고자 하는 민감하고 은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죠. 2007년 11월에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의 구금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를 게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게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빡친 미국은 법적 조치를 통해 위키리크스를 폐쇄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는 계속 활동을 이어나갔죠. 2008년에는 사이비 종교 사이언톨로지의 내부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키리크스를 위협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위키리크스는 수천 개의 사이언톨로지 문서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대중들에게 알려졌다기보다는 위키리크스에서 터뜨리면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며 알려지는 느낌이었죠. 위키리크스가 본격적으로 전세계 주목을 받으며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위키리크스는 2010년 4월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문서를 폭로했는데 문서뿐만 아니라 2007년 미군 공격용 헬리콥터의 총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도 공개하여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상에는 이라크 전쟁 때 미군 헬기가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포함한 민간인 12명을 5인 사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7월에는 아프간 전쟁 기밀문서 9만 건, 10월에는 이라크 기밀문서 40만 건을 폭로하였고 11월에는 미국 기밀 외교문건 25만여 건을 공개하는 이른바 케이블 게이트를 일으키죠. 이 기밀 외교 문건에는 전 세계 각국의 비밀 정책과 미국의 전략 지도자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남북 문제와 관련된 기밀 문서 5,400건도 문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으로서도 꽤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여담으로 어산지는 이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10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강력한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2010년 타임지의 인물은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차지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행정부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이 유출이 미국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정도이다 보니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를 잡아 족치고 싶었죠. 케이블 게이트를 일으킨 후 약 한 달 뒤부터 어산지는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해 사이트가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는가 하면 주 수입원을 막으면서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되죠. 어쨌든 돈이 아예 안 된다면 유지하기가 힘드니까요. 위키리크스의 주 수입원은 지지자들의 기부금입니다.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금융회사들이 위키리크스의 후원 계좌를 폐쇄하게 만들어 지지자들이 기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만들었죠. 창립자 어산지가 느닷없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서버를 둔 스웨덴을 여행하다가 돌연 두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죠. 어산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영국 경찰은 어산지를 체포합니다. 당시 어산지는 런던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산지는 후원자들 덕분에 일단은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2012년 영국 대법원은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송환하라고 결정 내립니다. 어산지는 스웨덴으로 가면 꼼짝없이 유죄를 받겠다는 생각에 치해법권 지역인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죠. 어산지는 미국의 음모라고 말하며 만약 자신이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결국 미국으로 넘겨져 간첩 혐의로 사형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간 어산지의 망명 생활은 무려 7년이나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어산지는 활발하게 아니 악에 받쳐서 폭로를 이어가죠. 위키리크스는 웹사이트에 시리아 정부 관리들이 보낸 대규모 기밀 이메일과 같은 기밀 문건들을 꾸준히 게시합니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으로 도주했을 때 망명지를 찾을 수 있도록 위키리크스가 각종 법률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에게 눈에 가시였을지라도 적어도 대중들에게 위키리크스는 찬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다소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며 나락으로 떨어지죠. 위키리크스는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2016년 10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위키리크스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도 않고 특정 정파의 후원을 받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행보는 그동안 밝혔던 입장과 좀 다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책임자 계정에서 해킹된 수천 개의 이메일을 공개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클린턴을 편파적으로 지지했다는 내용이 드러난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클린턴에게 치명상을 입힐 이메일은 일부러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단체라고 하기엔 너무나 편파적인 행보였죠. 물론 위키리크스가 당시 손에 넣은 비밀 문건이 정말로 클린턴과 민주당 문건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클린턴은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에서 워싱턴 정가를 상징하는데 어산지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워싱턴 정가를 자신들의 주적으로 여기고 있죠. 미국 워싱턴 소재 연구소 대서양위원회 유라시아 센터 부소장은 어산지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이 현 세계 질서의 핵심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인권과 투명성을 주장하는 미국이 사실은 인권을 침해하고 비밀주의에 의존하는 위선적인 국가임을 폭로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 가진 힘 세계적인 패권에 태클을 걸고 싶다는 말이죠. 위키리크스가 비인권적인 기밀을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헤게모니를 흔드는 게 패권을 추락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푸틴과 이해가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푸틴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으며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것 때문에 서구 언론과 학계는 어산지와 푸틴 그리고 트럼프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산지가 망명 생활을 이어간 지 7년째 되던 해인 2019년 친미 외교로 돌아선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를 대사관에서 돌연 추방합니다. 어산지는 그 즉시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런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미국 법무부는 2019년 방첩법 위반 등 총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며 영국에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4월 영국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승인한 상태이고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죠. 어산지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보셨다시피 위키리크스는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입니다. 기밀 폭로가 주 활동인 만큼 일종의 국가질서 방해 행위라는 비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옹호를 동시에 받고 있죠.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위키리크스가 무분별하게 기밀을 폭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키리크스 옹호자들은 애초에 정보를 은폐하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죠. 무엇이 됐든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전적으로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꾸준할 듯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